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입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으면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가 헌법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삭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황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출 허용 자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선 직원의 가족들에게도 열차 이용요금을 절반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남는 할인권을 동료 직원 가족에게 넘기고 심지어 숨진 사람 이름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까지 적발됐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19% 이상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후 세력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토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건 물론이고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이 돈을 넣었던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의 운용 회사가 2년 전에 한 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에 주가를 조작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개발업체 WFM의 2017년 10월 전자공시 보고서입니다. WFM의 주식 470만 주를 230억 원에 인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코링크 측은 절반이 안 되는 200만 주 정도를 약 1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자금 조달 방식을 코링크와 배터리 펀드의 자금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시 이후 5천 원을 밑돌던 WFM의 주가는 넉 달 만에 7천 원 넘게 올랐는데 당시 인수자금 대부분이 코링크의 자기 자본이 아닌 사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FM은 2018년 7월에도 151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다음 날 WFM 주가는 4.42%가 상승했고 거래량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도 대부업자가 설립한 회사였고 전환사채의 대금은 인수한 회사에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방식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1년의 과정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주가 조작을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받는지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사실상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영장 심사는 오후 5시 50분쯤 끝났고 지금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인정할 내용도 있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조 씨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올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의 투자처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와 증거 조작을 사주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른바 조국 장관 가족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되는 만큼 사모펀드 의혹을 풀 핵심 열쇠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 씨가 구속될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늦으면 내일 새벽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검찰의 칼끝은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제 정 교수의 동생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가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정 교수의 소환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는 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면 핵심 인물인 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국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의구심을 사게 되는 만큼 수사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해드리고 있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 모 씨가 조국 장관의 부인에게 돈을 받아서 그 사모펀드의 운용회사를 차명으로 세운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영장심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재산 등록 자료에는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인간 채권 8억 원이 명시됐습니다. 정 교수가 8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의미인데 이 가운데 3억 원은 2017년 2월 남동생에게 빌려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은 이 돈을 포함해 5억 원을 들여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 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억 원은 오촌 조카 조모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송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피가 설립됐는데 정 교수로부터 받은 5억 원이 2억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설립 자금 등으로 쓰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 걸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 전직 대법원장 그리고 재벌 총수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과거 검찰이나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에서는 공인들의 소환 사실을 미리 알리고 또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충돌에 그동안 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공인의 소환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걸 포함해서 피의 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 측은 지금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안입니다. 기존 수사 공보 준칙과 달리 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하고 오보 대응 시에도 진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인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길 경우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마련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마련된 대책을 발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비락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조국 장관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현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조 장관 취임 후 민주당 측이 당정 협의까지 요청하며 해당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수사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조 장관이 직접 검사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앞서 보신 피의 사실 공표를 두고 오늘 정치권도 뜨거웠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그동안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적폐가 재현됐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5달 전 여야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피의 사실을 흘린다며 비난했고 지원서를 건네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니 이거 왜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 사실 유포입니다. 민주당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진술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검찰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때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돌렸고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알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언론이 전하는 피의 사실 자체에 집중했고 한국당은 캐비닛에서 나온 전 정권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뒤 검찰에 넘긴 걸 두고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 사실 공표 안 된다는 거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란 식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차분하게 머리 맞대도 답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의 이른바 내로남불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대로 이제 정치권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익에 따라서 계속 입장이 바뀌어 왔는데 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와 그걸 보도하는 걸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특정 보도한 사건인데요. 이 취재 과정에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죠. 딥스로트라는 비밀 취재원이 등장합니다. 당시 백악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결정적 정황을 기자에게 제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이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미 연방수사국 FBI의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의 사실 공표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기자한테. 그렇죠. 이게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피의 사실을 기자한테 알려준 셈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지금 공익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게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 즉 피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은 진실을 알게 되고 사건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또 꼭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없게 된다면 이른바 수사기관이 힘 있는 사람 사건, 재벌 사건 이런 사건을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하리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 상황이나 피의 사실에 대해 언론이 취재나 보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면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또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도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분명 있지만 또 이제 문제점도 있다는 부분이 이제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에 분명 이제 다 함께 한번 사회가 논의해볼 부분이긴 한데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할까요? 네, 검찰이 사실 지금까지 피의 사실 공표를 일종의 수사 수단으로 삼아서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 수사 대상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 방어권이 제약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감시 기능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상세한 방안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정부와 여당이 피의 사실 공표를 지금보다 제한하는 방안 마련에 서두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함께 이 조 장관의 가족이 소유한 웅동학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달라면서 아버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 소송을 낸 직후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이 아버지 학교의 사무국장에 취임해서 이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부부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넘겨받은 공사비 채권 16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건 2006년 10월 31일입니다. 같은 날 웅동학원 이사들에겐 열흘 뒤인 11월 10일 이사회가 열린다고 통지됐습니다. 당시 이사회에는 수익용 자산 압류건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으로 조 장관의 동생이 선임됐습니다. 특히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부친은 당시 회의에서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할 신임 사무국장의 둘째 아들을 추천한다고 말해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장관 동생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와 부인 명의로 학교에 소송을 내놓고 자신은 학교에 들어가 그 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셈입니다. 이후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조 장관 동생 부부 측이 승소했고 이들은 2006년을 기준으로 52억, 2017년을 기준으로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게 명백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셀프 소송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한 자체가 큰 비용이 됩니다. 웅동학원의 재정 상황, 자산은 있지만 현금 사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제가 이제 보았고요.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이 학교를 상대로 확보한 채권의 형성 경위 등을 포함해 소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오늘 삭발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직접 삭발 투쟁까지 나서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양복 대신 점퍼 차림으로 나타나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애국가를 배경음악으로 삭발식이 진행됩니다. 최근 여성 야권 의원들의 삭발이 2차례 있었지만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삭발 투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삭발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황 대표에게 재고해달라며 염려와 걱정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 장관 파면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한국당은 자정까지 청와대 근처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황 대표의 오늘 삭발 카드엔
반조국 투쟁의 선두에 서서 반문연대, 보수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엿보입니다. 한국당과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은 환영했지만 다른 당들에선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일 뿐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다거나 정치 후진성을 확인해 씁쓸하다는 식의 싸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이런 날선 대치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에 반대하면서 연기됐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행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는 시작됐지만 대표가 삭발까지 한 야당의 강경투쟁에 국회는 여전히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공격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미국은 그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장전이 완료됐다며 언제든지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을 공격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전 완료는 총을 쏠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누가 공격했는지 확인되는 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을 때도 장전 완료란 표현을 사용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누구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사우디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직접 무인기와 함께 순항 미사일도 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They've attacked them dozens and dozens of times. You attack civilian areas, critical infrastructure to indeed the global economy, global energy stability. You're not helping your case much. 이란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공격 배후설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해 저장해온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사우디의 핵심 석유 시설이 가동을 멈췄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요동쳤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 초반 배럴당 71.95달러로 20% 가까이 치솟았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한때 15.5%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63.3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중동 정세에 출렁이는 기름값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도균 기자가 지금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30%가 사우디산 원유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나면서 세계 전체 원유 공급량이 당장 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정도의 시차로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일각에선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리터당 2,000원 시대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각종 원자재 값이 유가와 직결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향 있죠. 유가 인상이 있으면 원자재 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변화가 아직은 없고요. 있을 가능성은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긴급회의를 연 산업부는 현지의 원유 선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높지 않은 시점인데다 사우디에 이어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을 밝힌 것도 과거와 같은 석유 파동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이 국지전이나 아니면 보복 등으로 인해서 무력 사태로 심화될 경우에는 현 수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80%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중동 정세 불안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어 미국의 세일 원유 수입 확대 등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첫날인 오늘만 7천 건 넘게 액수로는 8,300억 원에 대해 접수가 들어왔는데 방식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살 이모 씨는 2년 전 아파트를 사면서 연 2.87%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1%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는데 이미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참여했습니다. 나도 저걸로 갈아타야지 고정금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9억 원이 서민인가 싶은 거예요. 주택은 되지만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기준도 논란이 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살지만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신청 자격이 안 주어집니다.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정작 집부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임대사업자나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산 법인사업자가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1주택자 판단에 사업용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동산 카페에선 수십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경우도 안심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신임금융위원장도 현행 방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좀 억울한 느낌도 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재원이 많으면 좀 여유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상태만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의 주 목표가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것이며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내놓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서울 홍대거리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다는 술집이 북한을 테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며 논란이 커졌고 결국 오늘 가게 주인이 문제의 구조물을 자진 철거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서울 홍대 앞의 한 건물에 김일성 부자 사진과 함께 북한 인공기가 내걸렸습니다.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 밑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 가공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정용 포스터를 본뜬 술집 홍보 인테리어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상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특색이 있고 괜찮은 술집 같아 보여서 섬뜩하죠. 여기가 다 평형이 되는 거 같나요? 탈북자 반응은 더 강경합니다. 아직도 북한 초상화 보면 무섭고 살 떨리는 사람들 있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김일성 부자 초상화와 인공기를 제거하고 나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금은 북한 관련 그림들까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수단은 낮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가져갈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몰리고 다녀서 지금 몸매를 맞으니까. 마포구청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는 민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단지 영업의 광고 내지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관련 내용이 접수된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낚시터는 낚시터인데 물고기 잡는 손맛보다 일확천금, 돈맛을 강조한 유료 낚시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꼬리표단 물고기를 잡으면 현금을 주는 식인데 이런 건 불법입니다. G1 박성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유료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합니다. 업주가 술에 가득 실은 물고기를 방류하자 낚시꾼들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낚싯대를 던집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손맛만은 아니었습니다. 백마리짜리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어제 것도 안 해왔잖아. 이곳 낚시터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총 상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물고기에 금액을 적은 꼬리표를 달고 방류한 후 이를 낚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미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연휴
취재진의 잠입 취재를 했던 횡성의 한 유료 낚시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낚시꾼들은 최대 상금 100만 원, 일명 한 방을 낚기 위해 낚시터에 마련된 숙소까지 이용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료 낚시터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경품이나 현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적발에도 업자들은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건전한 낚시터가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 관계기관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BI가 활동 당시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가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BI. 본명 김한빈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의 마약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6월. 공익제보자 한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폭로하면서부터입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 BI에게 대마초를 건넨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8일 뒤 3차 경찰 조사에서 김 씨와 대마초와 관련해 SNS로 대화를 나눈 건 맞지만 대마초를 건네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침묵하던 한 씨는 지난 6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당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 자기 소속 연예인들이 이런 문제로 그냥 수사기관에 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싫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례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진술들을 모두 번복을 해라. 이렇게 강요 또는 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 씨를 조사한 경찰은 이번 주 안에 김 씨를 불러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양 전 대표도 소환해 진술 번복 요구 등 실제 수사 개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전북대학교의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각종 막말을 일삼아 논란입니다. 유흥업소에 가면 여대생들이 많다는 발언부터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여러 막말을 했다는데 JTBC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전북대학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한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A 교수가 2학기 수업 첫 시간에 가끔 유흥업소에 가는데 화류계의 전북대 여학생들도 많이 다닌다. 일본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본 브랜드 옷을 몽땅 샀다는가 하면 전북대 나온 게 잘한 게 아니다. 교회를 왜 가는지 모르겠다 등 학생들과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수업 때마다 하는 레포토리 195번째 여자 그 얘기하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학과는 교수회의를 통해 문제 수업을 폐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교 인권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비하할 의도가 없었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차후에 신경 쓰겠다는 사과문을 학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변명 섞인 사과문이라며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지 잘못을 그냥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또 A 교수가 과거에도 막말을 일삼았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열차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받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감사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번엔 규정을 어겨가며 혜택을 누리려 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공사 직원 가족에겐 가족 할인증이 주어집니다. 증명을 제시하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데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한 해 평균 이용 규모가 15만 장, 50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혜택이 과도하다며 3차례나 폐지를 권고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이 가족 할인 제도가 규정을 어겨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습니다. SBS가 감사 결과를 확보해 살펴보니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하거나 다른 직원 가족의 할인증을 빌려 사용한 사례가 228명, 448건에 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가족 할인증을 사용하거나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 한도를 넘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사례도 583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발휘되어야 할 코레일이 직원으로서 의무도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철도공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부정 승차 금액의 11배를 환수하고 3년 동안 혜택을 정지시키는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과도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 사항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란 속에 지난 30년 넘게 추진돼 왔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대한 건데 강원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오색리 지역에서 해발 1,480m의 끝 청봉까지 3.5km 구간입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사냥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지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백두대간의 핵심인 설악산의 지형을 변화시켜 생태, 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환경갈등 조정협의회 외부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1982년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처음 추진된 후 진척 없이 원점에서 맴돌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급물살을 타 2015년에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이후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찬반 대립이 격화돼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는데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 최상위 보호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책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강원도는 정부가 2015년 조건부 승인하고 번복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불법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은 굳은 의지와 역량을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원도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대안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북한이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체제를 보장하고 또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몇 주 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 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북한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돼야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도 안전은 체제 보장, 장애물 제거는 대북 제재 완화를 뜻합니다. 미국이 최근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면서 체제 보장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자 그동안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미국에 달렸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인과 동시에 만약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판을 깨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색 국면이던 북미 대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40m 높이의 현대자동차 대형 광고판에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글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란 문구였는데 현대자동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훤히 보이는 지상 40m 높이의 현대차 5개 광고판입니다. 가로 세로 5m 크기로 내연기관 이제 그만이란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어제 오전 이 현대차 사옥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전광판에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지금은 말끔히 떼어진 상태입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 생산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계를 대상으로 내연기관을 퇴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후 비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생산 판매된 현대기아차가 내뿜을 온실가스가 4억 100만 톤으로 폴크스바겐, 르노, 닛산 등에 이어 세계 5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소 전기차 개발에 8조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세계 시장에서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친환경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외 배출가스 법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차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대차 측으로부터 대형 광고판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인터넷으로 즐기는 동영상 서비스를 OTT라고도 합니다.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국내 유료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한 해 사이에 3배 정도가 넘게 늘 정도인데요.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었지요. 이번에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토종 OTT 서비스를 모레부터 선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선 현지판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해외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선 제작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외국 OTT가 별 규제 없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산 콘텐츠 제작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토종 OTT인 웨이브의 탄생은 토종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에 유치한 2천억 원도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며 그 액수는 갈수록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2천억을 1조 밸류 예산에서 펀딩을 함으로 해서 거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OTT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선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용 중이고 특히 10대와 20대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토종 OTT의 출범은 이런 미디어 융합 시대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고 융합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OTT로서 한국 이용자들의 이런 특성에 맞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준비를 해야지. 웨이브를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면 우리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에도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석 달 전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홍콩 시위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홍콩 정부가 결국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태 해결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홍콩 시위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해도 거리 행진은 이어졌고 화염병과 물대포가 오가는 대치는 시간이 갈수록 과격해졌습니다. 중국 국기와 건국절 현수막을 불태우는 등 시위대의 반중 정서가 두드러지면서 친중 반중의 민간 충돌도 빈번해졌습니다. 100일간의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촉발 원인이었지만 법안이 철회된 이후에도 민주화 요구로 이어져 일국 양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베이징의 가장 예민한 원칙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홍콩을 찾는 관광객은 급감했고 신용등급 하락, 이민 희망자 급증 등 사회 경제적 문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Hong Kong people strongly urge
and hope U.S. Congress could pass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미중 무역 전쟁과 시기가 겹치면서 미국은 홍콩 인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香港事务纯属中国内政，任何外国政府、任何外国的组织和个人都无权干预。 강경진압 엄포만을 되풀이하는 홍콩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사태 해결 능력을 의심받고 있고 중국 정부 또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을 직접 뽑겠다는 시위대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이 100일을 넘긴 홍콩 시위 사태는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